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지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이 시각 시황입니다.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시장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입처 관세부가 발표해 시장 그대로 밀렸었는데 일단 테마주들이 급부상하면서 일단은 양시장 양봉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59% 하락하면서 2,628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약보합입니다. 716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 메이저 수급주체의 양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615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 기관 역시도 746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1,217억 원 순매수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만 매도 우위입니다. 237억 원 순매도하고 있고 기관 금액은 소폭이지만 매수 우위, 개인 역시도 191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거래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그래도 0.3% 상승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목표가 상향하는 보고서가 나온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거래가는 61,650원이고요. 반면 SK하이닉스는 1.17% 하락합니다. 21만 1,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선방합니다. 0.28% 오름세로 36만 1,000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2% 약세, 현대차는 예상했던 대로 지금 3% 가까이 내려갑니다. 거래가는 21만 6,000원입니다. 6위부터 10위입니다. 기아가 2%대 내림세로 거래가 10만 원 이탈하면서 99,3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1.35% 약세로 거래가는 18만 2,900원입니다. 네이버가 1.7% 하락하며 20만 500원, KB금융이 1.47% 약세로 8만 60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거래가도 확인하시죠.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알테오젠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시총 1위 종목인데요. 알테오젠 현재 0.5% 하락합니다. 거래가는 36만 원입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도 모두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거래가가 11만 600원, 에코프로가 1% 약세로 5만 9,200원에 거래됩니다. 오늘 지금 코스닥 시장 시총 상위단에서는 HLB가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3.62% 상승하면서 5만 7,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반등합니다. 0.18% 오름세 보합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거래가는 27만 3,500원입니다. 6위부터 10위입니다. 삼천당 제약이 0.6% 오름세로 18만 3,800원, 휴재에도 0.45% 강세로 33만 8,500원에 거래됩니다. 그 밖에 코오롱 티슈진과 클래시스, 리가켄바이오는 모두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 특징적인 종목들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모듈러 주택 관련주가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 휴전 기대감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관련주로도 엮이고 있고요. 영남권에서 확산 중인 산불 사태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조립식 주택이라도 빨리 지원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산불 관련주로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자연과 환경이 20% 가까이 급등하고요. SY가 7% 가까이 오르면서 현재 거래가 4,470원입니다. 덕신 EPC도 6.67%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1,600원입니다. 다음은 출산 장려 정책 관련주입니다. 올해 첫 달 태어난 아기가 2만 4천 명으로 늘면서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출생아 수 증가율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자 엔젤 산업, 출산 장려 정책 관련주들이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관련주 내에서는 메디앙스가 7.47% 오름세로 2,445원, 캐리소프트가 18% 가까이 급등합니다. 거래가는 7,090원입니다. 더불어서 깨끗한 나라도 5.17% 오름세로 2,34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1,469원대로 강하게 출발했습니다. 지금 불안 심리가 고조되면서 장중에 1,470원대 돌파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 시각 현재 환율은 다시 1,468원 90전대로 소폭 내려온 모습입니다. 지수 다시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0.61% 약세로 2,627포인트, 코스닥이 0.1% 하락하면서 715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낙폭을 그래도 조금씩 줄여내는 모습인데요. 장중에 좀 하락세를 많이 만회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임동민 이코노미스트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어서 환율도 계속 짚어보죠. 환율이 좀 불안해요. 1,400 지금 70원 한번 돌파했다가 내려오기는 했지만 언제든 다시 또 위로 불쑥불쑥 올라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현재 환율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원달러 환율이 1,470원까지 좀 상승하는 모습이고 이 모습은 이제 2024년 12월 달에 비상계엄령이 있었을 때 그리고 네. 1차 탄핵이 불발되었을 때 그런 그 수준으로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제 상승했을 때만큼 올라간 건데요. 이제 지금 또 탄핵 정국이 약간 좀 불확실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한국의 국가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좀 그 요구를 확대하는 것이 이제 원화 약세로 좀 반영되는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작년이랑 좀 다른 점, 그 작년 말과 올해 초의 다른 점은 이제 작년 말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강세였고요. 그리고 미국의 어떤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았었던 상태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는 완화됐고 달러화는 네. 좀 약세 기조로 바꿨고요. 그리고 네. 한국의 지금 무역 수지는 1월에서 3월까지 합계 35억 달러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그 전국 상황이 불안정한 것을 빼면은 원화 약세가 좀 가속될 요인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상황 짚어보죠. 장 초반에는 아무래도 미국발 자동차 관세 부과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뭐 이제 국내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좀 강세 기조로 이어가고 있고 보면은 요즘에 이제 한국의 시가총액 상위주 같은 경우가 좀 이제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 이제 작년 말 올해 초에는 국내 주식시장이 절대적인 저평가가 됐었을 때 장기나 이제 가치 투자자들이 인덱스 중심으로 좀 주식을 좀 매수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좀 대표적으로 매수를 했고 지금은 이제 외국인이 좀 순차적으로 좀 매수를 하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덱스 투자자들이 그 매수를 할 때는 결국 이제 벤치마크 대로 이제 종목을 사게 되는데 편입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동안에 언더웨이트 됐었던 종목들을 이제 뉴트럴로 맞추겠죠. 네. 그래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언더웨이트된 종목들이 뉴트럴로 가게 되면서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로 이제 보여집니다. 네. 삼성전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외국의 매수세가 요즘에 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주가가 6만 원도 다시 돌파를 했었고 이런 영향이 전반적으로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장기 투자자나 이제 그 가치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그 국내 국민연금 중심으로 이제 초반에 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따라서 매수하는 그런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중요한 우리 주식시장의 변화가 있잖아요. 공매도. 네.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재개 이후에는 수급에 당연히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여러 헤지 펀드들도 네, 다시 들어오게 되겠죠. 그게 뭐 푸시든 숏이든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주식시장이 더 나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공매도라는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또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대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공매도 재개가 된다라는 소식은 일단은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주식의 매수세가 더 확대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이제 외국인들의 투자 전략은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세팅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투자 전략을 펼치게 되거든요. 뭐 이벤트 드리븐이라든지 페어 트레이딩이라든지 헤지 펀드라든지 롱숏 펀드라든지 뭐 공매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런 전략들 구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공매도가 금지되었었다 보니까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이제 외국인들의 투자가 언더웨이트된 상황이었는데 공매도가 재개가 되게 되면 다양한 투자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 일단은 주식을 좀 이제 그 보유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일단 이제 주식을 외국인들의 어떤 공매도 재개가 된다는 소식은 외국인들의 주식 매수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뭐 주가가 올라갔었을 때나 이제 실적이 부진했었을 때 그때 이제 롱숏 전략들이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주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GTC 2025 같은 빅 이벤트도 끝났고 삼성전자는 좀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말이죠. 최근에는 이른바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가격이 다시 반등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요. 네, 그 전택의 이제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의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가 나타난 이후에는 전대기 반도체 시장의 어떤 상승 잠재력이 커지고 또 그 안정화된 어떤 그런 수요가 안정화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이렇게 새로운 이제 반도체 수요가 크게 생겼기 때문에 상승의 잠재력은 높아진 것이고 또 이제 경기가 침체되고 이렇게 됐었을 때도 좀 안정적인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이제 반도체 시장의 안정적인 어떤 그런 패턴으로 변화된 것이 이제 삼성전자의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좀 이제 안정적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가 뭐 디램 랜드에서 그 경쟁을 강화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이런 지금 범용 반도체 가격 상승이 계속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도 SK 하이닉스처럼 그 인공지능 반도체 쪽에서 이제 클라이언트들의 수요를 맞춰서 좀 안정적으로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의 어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생산 능력을 갖추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밤사이 우리 시간으로 새벽이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관세 25% 부과 발표했습니다. 결국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포고문도 나왔는데 이제 4월 3일부터 부과가 되거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전에 대미 투자 계획도 발표를 했는데 오늘 주가 상황을 보면 타격은 좀 있는 것 같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뭐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 실력이 좋다라고 평할 수도 있고 운이 좋다라고 평할 수도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이제 미국의 2028년까지 총 2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86억 달러, 그다음에 부품, 물류, 철강 61억 달러, 미래산업 에너지 분야 63억 달러 투자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라는 어떤 그런 투자 계획들을 제대로 충족해 준 측면이 되었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 현대차그룹은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관세를 안 내도 된다라는 이제 그런 발언까지 했었거든요. 그리고 네. 이 일 관련 어려움이 있었을 때는 이제 나를 찾아오라라는 이제 발언을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투자는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확대되기 시작했고 트럼프 행정부 때 더 과감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대차그룹의 어떤 투자 계획에 따라서 이제 관세나 이런 것들이 뭐 좀 보류될 수 있는 제외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될 것이고요. 결국은 트럼프 2기 동안에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는 미국 내 시장에서 강력한 성장, 투자 수출 그리고 이제 실적, 매출, 수익의 개선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네. 실적이 계속 개선되면서 주가가 회복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반대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주주총회를 열고 또 대규모 유상증자를 기습적으로 발표를 해서 논란이 됐죠. 물론 이렇게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회사 측에서는 설명을 했지만 주가에는 또 충격이 있었고 이후에 또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주가가 지금 좀 조정을 받은 때가 장기 투자자들한테는 기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기존 투자자들한테는 분명히 타격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를 좀 발표했었던 부분이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한 어떤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좀 부족했다라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주주 이탈로 조금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늘어난 자본에 따라서 이렇게 실적 개선세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자기 자본 이익률이 떨어지면서 이제 가치 평가를 떨어지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게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어떤 실적의 장기적인 상향 트렌드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그 주가 상승에 대한 어떤 변화는 없겠지만은 네. 결국 이제 이렇게 그 실적의 기대치를 못 미친다라든지 이런 경우가 나타났을 때는 이제 장기 투자자들이 이탈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선을 좀 돌려볼까요? 아시아 증시 최근에 또 중국 빅테크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홍콩 뭐 항생테크가 또 많이 오르기도 했죠. 이 홍콩 중국 증시에 대한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결국은 그 세 가지의 어떤 모멘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 작년부터인데 중국 정부의 시장 개입이나 기업 규제를 좀 완화하는 어떤 움직임들, 경기 부양 정책과 맞물려서 그리고 이제 홍콩 자본 시장의 어떤 규제 완화 움직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초에 딥시크가 AI에 엄청 큰 임팩트를 주게 되면서 중국의 이제 인공지능 기술 기업들에 대해서
좀 이제 새롭게 바라보는 이제 그런 관점들이 생겼고요. 결국은 이제 중국에서도 이렇게 인공지능 관련된 테크 기업들이 상장을 하게 되는 어떤 이제 그런 모멘텀들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기업들의 가치 평가가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인공지능의 어떤 신기술 기업 상장의 모멘텀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되고 결국 이것이 이제 뭐 홍콩 그게 상장된 중국 기술주의 주가 상승을 계속 견인하고 있는 역할로 보여집니다. 영향으로. 네. 지금이야 뭐 중국 지도부의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됐다고 하지만 이 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라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수혜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또 정책 방향이 바뀌었을 때 반대에 또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요인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중국 증시를 장기 투자한다는 거에 좀 거부감을 갖는 그런 투자자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주시장에 투자한다는 것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의 어떤 실적, 분기별 실적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믿음을 가지기가 어렵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부상을 하게 되는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단기적인 기업 실적을 이제 그 구현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이게 어려운 점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자본시장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이제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를 하기 어려운 요인들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채로 조달해가지고 이제 적정의 어떤 그 이익을 넘게 된 경우에는 적정 네. 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하고 소각해서 주주 가치로 돌려주는 어떤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네. 중국은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뭐냐면은 그 상장 전에 이제 기업 가치를 굉장히 높인 다음에 부채로 조달한 다음에 주식을 팔아가지고 그 부채를 갚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다 보니까 그 중국의 어떤 자본시장의 어떤 그런 구조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ICO 이전의 기업 가치가 가장 높은 점이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꾸준한 어떤 실적 개선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주식을 좀 매각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 이제 중국 주식시장의 투자에 좀 어려움이 계속 작용되고 있습니다. 어려움. 네. 반대로 이제 중국 기술주가 요즘에 주목을 받았던 미국 기술주는 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시점 같아요. 일각에서는 조정이 끝났다, 이제 반등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과거와 같은 고성장은 이제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시각이 상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미국의 그 기업 경기와 기업 실적에 연동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미국 경기는 올해 상반기에 둔화 사이클로 접어들게 될 것이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결국은 뭐 이제 그 경기와 연관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둔화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의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뭐 경기 둔화, 기업 실적 둔화에 따라서 이제 주가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지는 그런 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까지는 사실 미국장에 대한 의존도도 상당히 높았죠. 우리 소확개미들, 특히 이제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들에 대한 투자 포트 의존도가 높았는데, 이제는 한번 변곡점이 지나면서 투자 포트를 좀 다변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국가별로도 그렇고 자산별로도 주식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금이나 뭐 채권 같은 상대적인 안전자산으로 좀 위험 분산을 해야 된다라고 할까요? 이런 포트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작년까지 미국을 아주 강하게 이끌었었던 미국 주식시장의 어떤 이제 그 위험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차익을 실현하고 또 내지는 현금을 확보하고 저평가된 어떤 자산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그 2분기 같은 경우에 좀 비중 확대를 고려할 만한 자산들이 미국 채권 그리고 한국 주식 그리고 이제 비중 축소를 좀 고려할 대상이 이제 사실은 이제 미국 주식이 됩니다. 그래서 네. 그 현금 유동성이 좀 부족한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좀 손실이 있더라도 좀 미국 주식을 좀 그 매도를 해서 다른 저평가 자산들을 좀 그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이제 그런 전략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임동민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나왔던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법 리스크를 어느 정도 벗게 된 이 대표, 사필 규정이라며 소감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한편 국민의힘은 유감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가 탄핵 정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원영섭 변호사 나오셨고요. 또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김수미 시사평론가도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BG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BG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이 끝난 뒤에 여야는 표정이 엇갈렸습니다. 여야의 발언 각각 듣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바로잡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지만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최근 3년 동안 형사 항소심 판결 결과를 보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었는데 이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힐 확률이 1%대에 불과하더군요. 이재명 대표가 그 1%대 확률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말이죠. 일단 2심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의견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사법부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게 의례적인 표현이겠지만 정말 그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이 고등의 판결을 보면 좌편향된 사법 카르텔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이제 권순일 대법관이 포함된 그 권순일 판결 이른바 그때도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부분이었는데 대법원에서 뒤집어서 새로운 판례가 만들어졌고 지금 네. 또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판결인데 1심에서 분명히 인정됐던 모든 것들을 굉장히 무리한 법조 논리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무죄를 줬다는 거. 과거에 이제 위증교사 무죄를 받을 때도 새로운 법리를 창조하면서 무죄를 줬는데 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에서만 이렇게 터무니없고 법조계의 다수의 시각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례적인 무죄 판결이 나오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진 않고요. 대법원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지기를 바랍니다. 네, 장윤미 변호사. 네, 일단 정파를 떠나서요. 네. 그냥 법적으로만 봤을 때 지금 말씀 주신 종전의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가 돼서 이 하급심에서 뒤집어졌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를 받았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른바 네. 숨쉴 공간, 직문즉답이 필요한 TV 토론에서의 너무 이 세밀한 발언에 사법적 단죄를 되지 말라는 취지거든요. 그 이재명 대표만 수혜를 받습니까? 아니요. 그 이후에 오세훈 시장, 여러 정치인들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파이시티 같은 경우에 내 서울시장 재직 시절의 일과는 무관하다. 이거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사실과 다릅니다. 네. 그렇지만 똑같은 판시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이거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어제 판단도 이게 항소심에서 판사가 계속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어요. 특정을 해달라. 이를테면 골프 치지 않았다는 발언도 이재명 대표의 육성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네. 그럼 검사님, 이거는 추정입니까? 해석입니까? 어떤 겁니까?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말을 했다, 거짓말했다를 처벌하는 게 아니고 법문에 정확하게는 이게 허위, 재산, 경력, 이력, 고향 이런 걸 속일 때 처벌하는 조항이잖아요. 근데 행위에 대해서 처벌한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정확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누굴 안다 모른다는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에 그 카테고리에 포섭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무리하다는 인상을 재판부가 가졌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또 공소장에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쭉 나열을 합니다. 네. 이 발언을요. 근데 발언을 쭉 나열해서 거짓말입니다라고 판단받는 절차가 아니에요. 이 절차는 뭘 허위 사실로 공표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쭉 나열하고 중략 그리고 쭉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묻습니다. 중략이라고 했는데 그 앞이 문제라는 겁니까? 뒤가 문제라는 겁니까? 전체가 문제라는 겁니까? 이거는 너무나 정확하게 법적인 법리 근거에 한 이런 무죄 판결이라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네. 김수미 평론가님 네. 의견 듣겠습니다. 일단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판사가 자유심증주의라든지 이런 재량을 갖고 할 수 있는
판단의 범위 내에 있지 않은가라고 일단 판결은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음모론이라든가 뭐 무죄라고 답을 정해놓고 판단했다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판단 자체 동의 안 할 수는 있는데 판결에 대해서는 판사가 할 수 있는 판단의 범위 내에 있다라고 좀 존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대법원에서 뭐 이게 바로잡힐 기대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네. 판사에 대한 어떤 뭐 부당한 공격이나 이런 것들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다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판결 일부 내용에 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고 네. 이따가 더 이제 자세하게 얘기할 때가 오겠지만 이 법리가 앞으로 적용이 되면 좀 악용될 소지가 걱정이 되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후과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논쟁거리를 남겼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재판 결과 이상으로 각 당의 반응에 좀 더 크게 관심이 갔는데요. 일단 네.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무죄 판결을 받은 거에 대해서 기소할 깜냥 자체가 안 되는 사건이었다. 검찰이 아주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법원도 공소권이 남용됐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민주당이 돌아봐야 될 것이 1심부터 3심까지 모조리 유죄 판결이 나온 사안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김경수 전 지사 재판, 조국 전 장관 재판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1심에서 무죄 나왔다, 유죄 나왔다가 2심에서 무죄 한 번 나왔다고 검찰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그렇게 얘기하려면 그 지금까지 유죄가 나왔던 사안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승복하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에댄 듯이 반응을 하고 있는데 저는 국민의힘이 자초한 것들이 상당히 많다. 그동안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계속 유죄를 예단하는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이렇게 정치를 하게 되면 무죄가 나왔을 때 받는 충격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치 세력이라고 하면 사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의적, 정책적, 윤리적 문제 이런 것들을 짚어나가서 뭐 무죄로 사법적으로 무죄로 판결이 나더라도 충격받는 게 스스로 없어야 되는데 국민의힘 스스로 무죄 판결 한번 나올 때 충격을 크게 받는 길로 지금까지 왔다는 겁니다. 네. 마치 본인들이 검사인 것처럼. 근데 검사는 수사도 직접 했고 재판도 직접 다투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그렇게까지도 안 했는데 유죄를 예단하는 이런 태도들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 받는 충격이 더 커졌다. 이걸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앞서 일단 쟁점 하나씩 짚어보죠. 가장 핵심 쟁점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차장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몰랐다는 것 그리고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 부분일 것 같아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는데 2심에서 이걸 이제 무죄로 봤단 말입니다. 아까 그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행위가 아닌 인식에 대한 표현입니다. 네, 네, 그 차이로 재판부의 판결이 엇갈렸다라고 보신 것 같아요. 더 정확한 거는 존재에 대한 인식과 존재의 행위에 대한 인식의 차이거든요. 좀 어려 존재에 대한 인식과 존재 행위. 예. 그러니까 김문기를 알았냐 몰랐냐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인식은 1심에서도 좀 이 공소 내용을 특정해 달라고 네. 이거를 계속 그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게 뭐 특정이 잘 안 됐다 해가지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은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유죄를 받은 거 골프를 쳤냐 안 쳤냐 이 부분은 네, 그렇죠. 존재의 행위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뭐 허위사실 유포의 행위의 개념에 다 포섭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그 이재명 대표가 한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된 것. 이게 공식적인 워딩이에요. 그러면 이게 골프를 안 쳤다는 거지. 이게 왜 골프는 쳤는데 사진이 조작됐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라는 게 그게 일반 상식의 수준을 벗어나는 해석이거든요. 심지어 지금 고등법원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사진은 조작된 거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이 조작된 게 어떻게 조작됐냐? 확대했다. 그게 조작이라는 겁니다. 그 일부분을. 그러면 지금 이 방송이나 뭐 모든 여기 이 프로그램 말고 모든 방송에서 확대해가지고 클로즈업하는 게 다 있는데 그럼 그 모든 방송들이 조작 방송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범위를 지금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또 문제가 되고 그리고 백현동 관련해서 협박이라고 한 거는 의견이다. 이렇게 지금 고등법원이 판결을 했는데 협박이라는 거는 법률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입니다. 해악을 고지한다라는 게 어떻게 이게 의견입니까? 그거를 그냥 풀어 쓴 거에 불과해요. 협박이다. 내가 협박이다라고 표현할 때는 그거는 해악을 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악을 고지를 안 했다는 건가요? 해악을 고지를 했다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의견이라고 볼 수 없고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변호사예요. 변호사니까 법률적인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협박이라고 일반인이 만약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 그러면
잘 몰라가지고 좀 두리뭉실하게 다른 차원의 문제로 이해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만에 하나. 근데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변호사기 때문에 해악에 고지라는 행위라는 거 그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단순히 의견이니까 이거는 죄가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도저히 제가 같은 변호사로서 납득이 안 되고요. 대법원에서 이거를 파기환송할 문제도 아니고 파기자판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네네.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을 검찰은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나눠서 맞습니다. 유형별로 나눠서 예. 변경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린 것 같은데 네. 사실 좀 어려워요. 네. 좀 용어도 어렵게 해서 한 번만 의견을 설명을. 좀 쉽게 말하면 누군가가 발언한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로서 공직선거법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인지를 점검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대법원이 어떤 판시를 갖고 있냐면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도 기사 아니면 누군가의 말 이런 거를 하나하나 조각내서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과 취지로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들, 듣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이 중심으로 판단하라는 게 대법원의 설시예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된 그 골프와 관련해서 정확한 이재명 대표의 워딩은 이겁니다.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서 마치 제가 골프 친 것처럼 사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서 보여줬더라고요. 조작한 거죠.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냐면요. 이 단체 여행을 가서 한 10명 정도가 찍은 사진 원본이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이 일부를 딱 떼서 그 부분만 공개를 하면서 그것만 보면 이재명 대표와 돌아가신 그 김문기 차장이 같이 인접해 있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까지 사진을 찍었으면 모른다고 할 수 있어라고 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설명해서 사진과 관련해서 전체 원본을 보면 내가 몰랐다고 하는 주장, 내 주장이 틀렸다고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설명하는 과정이었어요. 제가 앞서 대법원의 판시를 말씀드린 건 전체적인 맥락은 골프를 쳤다 안 쳤다가 아니라 이 워딩은 이 법의 판단 위에 올라간 이 워딩은 네. 골프의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 이 사진 나 너무 억울하다. 이거 조작된 거고 이거 왜곡해가지고 내가 정말 알 수밖에 없었다고 국민의힘에서 의혹 제기한 거다. 여기에 방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재판 과정 중에 골프를 쳤다 안 쳤다는 이재명 대표의 육성으로 없는데 그거는 검사님의 해석인가요? 라고 그래서 물었던 거예요. 과장하고 유추하고 이 법문을 그 범위를 넓혀서 처벌하면 안 된다는 게 형사법의 원칙 중의 원칙입니다. 사람을 구금할 수도 있고 사형에 처할 수도 있고 여러 강제 조사가 가능한 절차이기 때문에 대단히 엄밀해야 되는데 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번 판결은 정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같은 사안인데 해석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 의견을 좀 덧붙여 주신다면 예를 들어 사진 확대하는 것도 저희도 이제 방송에 사실 사진 확대하는 걸 방송에 쓸 때가 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뭐 조작이다라는 뭐 의심을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진짜 보기에 따라서 정말 다르긴 합니다. 근데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 네. 이번 2심 법원이 이 사진은 조작된 것이다라고 판단한 게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조작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뭐 그 어떤 정치인들이 그럼 내가 조작범이란 말이냐 이런 이제 반응을 나타냈다고 보도가 났던데 그렇게 네. 판단한 게 아닙니다. 법원이 그렇게 판단 안 했는데 왜 본인들이 나보고 조작범이래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고. 자, 이게 원래 있던 사진이 들어가 있던 인원보다 적은 인원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일단 편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얘기하면 조작이라기보다는 편집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부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재명 대표하고 고 김문기 씨가 같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인원수가 불면 불수록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김문기 씨를 기억 못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모를 수 있는 거 아닌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사진을 편집을 해가지고 적은 인원이 들어가 있으면은 저렇게 가까이 있는 데다가 사람도 별로 없었구만. 저런데도 기억을 못한단 말이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편집을 한 분이 조작의 의도를 갖고 했다. 이렇게 몰아가면 안 되는 일이긴 하겠으나 근데 이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참작이 돼서 판단이 되는 거고 저는 사실 이번 사안에서 백현동 관련 발언하고 고 김문기 씨 관련 발언은 전혀 성격이나 이게 층위가 다르다고 봐요. 저는 사실 아까 이 검찰이 기소를 해볼 만한 사안은 됐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고 김문기 씨 관련 발언만큼은 이거는 저는 기소감 자체가 안 된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고 했지 만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 거거든요. 몰랐다 알았다는 이제 내심의 어떤 인식의 문제인데 네. 이거를 그러면 알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들이대야 더 엎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컨대 하다못해 뭐 문자 메시지를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씨한테 김문기 씨 내일 점심 식사 한번 합시다라고 문자라도 한번 보냈거나. 확실히 그건 인식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어느 정도냐면 그런 증거가 나왔다고 해도 옛날에 한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자기가 잊어버려 가지고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조차 기억이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또 이 여지가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식의 부분들은 상당히 알아내기도 어렵고 이걸 갖고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좀 의심을 하는 게 검찰이 굳이 이 사안까지 끼워 넣은 것은 이재명 대표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몰고 가기 위해서 끼워 넣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이거는 기소감 자체가 아니었고 백현동 관련 발언에 집중해서 재판을 하는 게 검찰로서도 바람직한 거였다. 저는 백현동 관련 발언은 충분히 기소할 만한 사안이었다라고 보고 1심 판결에 오히려 조금 더 동의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고 김문기 씨 발언을 기소한 거는 상당히 무리한 것이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 백현동 발언은 무죄로 2심에서 이제 다시 판단이 났어요. 워딩 말씀드리면 이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에 응한 것이다. 용도 변경을 직접 언급한 건 아니고요. 이건 이제 1심에서 유죄였다가 2심에 무죄였다. 그 이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러면 네.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결정적인 판단의 변화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2심에서는 이게 어떤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 단순한 의견 개진이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생각이 다른 것이 협박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협박 그 자체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압박을 좀 심하게 표현한 것이고 과장돼서 표현한 것일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 그리고 2심 법원이 인정한 것까지는 동의를 합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반대급부가 있는 것인데 어떤 압박이라든지 협박이라고 생각될 만큼의 강한 압박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증명이 필요한 것인데 근데 국토교통부가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 시절이죠. 성남시에 보냈던 공문들을 보면은 사실 그 부지를 그 공공기관에 옮겨가고 남은 그 부지를 매각하라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네. 사실 그 부분은 성남시 입장에서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부지 매각을 하기 싫은데 안 하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은 용도 변경을 4단계를 한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렇죠. 용도 변경을 4단계한 사례가 있는가? 그러니까 4단계라는 게 점진적으로 4단계에 상향한 게 아니라 1거에 4단계, 4계단 점프를 한 사례가 있는가? 제가 나름 알아봤지만 알아보지 못했고 저도 사실 지방의원 출신이지만 네.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사례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백현동 개발에 중대 의혹이 제기가 됐던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국토교통부는 부지 매각만 하라고 했고 그리고 전문가들도 이게 부지 매각을 원활하게 하려면 2단계 용도 변경으로 충분하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럼 왜 4단계였냐? 이 쟁점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압박했다라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국토교통부 공문에 보면 결국에는 성남시의 재량이다. 특별법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는 게 박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 이재명 대표가 또 표현했던 것 중에 좀 치명적인 게 직무유기나 이런 걸로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사안은 중앙정부가 성남시를 직무유기로 걸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만약에 그걸로 고발을 했다. 그러면 100% 무혐의 나오고 이재명 대표도 정치적으로도 이득을 크게 보는 그런 사안인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를 이제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전가했다라는 부분은 확실한 거예요. 예,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거는 허위사실의 좀 고의성까지도 보이는 그리고 당시의 상황을 보면 만약에 국민의힘 의원하고 국감에서 공방을 하다가 말이 툭 튀어나온 거면 네. 이거는 과거의 친형 강제 입원 판결처럼 무죄 판결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 화자는 민주당 의원이었어요. 민주당 의원이 쉽게 얘기하면 좀 민주당 의원이 깔아준 판에서 패널까지 들고 좀 얘기를 한 것 이런 부분들은 고의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는 저는 2심 판결에는 좀 동의를 못하는 부분 물론 이 판결에 사회적 이익도 없진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의 발언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거를 간섭을 하고 또 규제하고 처벌하는 이런 것들은 막을 수 있는 판결이라는 어떤 이익은 있으나 한편으로는 야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피해가게 되면은 많이 악용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예산 절감 좀 하시오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갑자기 어떤 그 지자체가 굉장히 큰 예산을 감액을 해서 논란이 됐어요. 근데 이 경우에 중앙정부의 협박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해도 빠져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좀 제가 우려가
드는 판결이었습니다. 이거는 네, 장 네. 변호사님 받으셔야겠네요. 이게 네. 맥락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어떻게 설치를 했냐면요.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다각도로 압박받는 상황이었다고는 인정을 해요. 공문에 국토교통부가 발신 국토교통부, 수신 성남시장으로 하는데 거기에 압박을 명시적으로 넣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맥락이 왜 인정됐냐. 이를테면 국토교통부에서는 여기에 아파트 단지를 지으라고 해요. 아파트 단지를 짓기 위해서는 2종 주거지역으로 이 종이 변경이 종성향을 됩니다. 해야죠. 예.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어떤 성남시장으로서의 치적을 쌓고 싶은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래서 일자리 창출, 산업단지 유치 여기에 굉장히 방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아파트 단지로 개발을 하더라도 아파트와 업무시설 그리고 산업시설도 같이 유치할 수 있도록 종을 변경하겠다고 해요. 그러려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마찰이 있어요. 그 과정 중에 국토교통부 국장이 성남시에 찾아와서 항의하고 이렇게 그 공무원들에게 사실상 문제 제기를 한 그런 정황들도 있습니다. 정황이 아니라 그런 사실 팩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빨리 그 원칙대로 처리하고 싶어 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또 이걸 대단히 주된 국가 현안으로까지 선정을 해요. 굉장히 빨리 처리해야 되는 그런 국토교통부의 상황이 있었고 성남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말을 안 들었던 거죠. 네. 이재명 그 당시에 성남시장이 그냥 우리는 일자리 창출 이런 거 모르겠다. 그냥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겠다라고 했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갈등이 쭉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공문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1심에서 그러니까 유죄로 판단을 했을 때는요. 이때 근거되는 법률이 있어요. 그게 혁신도시법입니다. 근데 1심 재판부가 봤을 때 혁신도시법을 봤더니 이게 성남시 재량으로 하면 되는 거고 알아서 판단해서 이렇게 종상향도 하고 했는데 무슨 협박, 압박이라고 할 수 있냐는 판단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혁신도시법만 적용됐던 게 아니에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는 것도 이 사안에 적용이 되는데 거기에는 지자체가 이 중앙정부의 어떤 이런 계획 사항을 의무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하다가 이거 대단히 압박으로 느껴졌고 이런 맥락이 있어가지고 나 이거 문제 삼겠다고 협박받았다. 물론 이번 재판부도 협박이란 말은 좀 과한 거 아니야? 좀 과장된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맥락상 이런 압박이 있었고 그걸 설명하는 중에 본인은 압박으로 느꼈다는 의미에서 협박으로 표현을 했는데 네. 이것을 사법적인 단죄로 유죄, 피선거권 박탈, 민주당 434억 원 반환 이런 비난 가능성을 가진 부분인가 이런 문제의식이 항소심 재판부에 녹아져 있었던 거죠. 협박이라는 표현이 과장됐을 수는 있으나 허위로 보긴 어렵다. 라는 이제 논리인 거죠. 예, 근데 법원이 판단한 거는 그거는 과장이냐 허위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이 아니라 의견이라서 처벌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아까 그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직무유기로 뭐 처벌 가능성이나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면서 협박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거는 해악의 고지라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확한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허위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을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보시죠. 이 백현동 사건 네. 관련해서 백현동의 로비스트 김인섭 이분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고요. 1심, 2심, 3심 전부 유죄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이재명 대표를 뭐 형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인섭이 형,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인섭이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다라는 것까지도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가지고 독촉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습니까? 아니면 그런 어떤 그 지역에 있는 어떤 그 시행하는 그런 업자들, 그 로비스트와 같이 의견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했습니까? 그거는 아예 다른 차원의 평면입니다. 아니 나는 안 하고 싶은데 국토부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이게 맥락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어쩔 수 없이 한 거니까 백현동과 관련한 비리는 그 비리의 책임은 내가 지지 않는 거야라고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때 말을 한 건데 근데 관련 사건 대법원 사건에서 김인섭 로비스트 관련해가지고 그거 네. 어떻게 됐어요? 김인섭 씨도 그러면 국토부에서 협박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돈을 벌려고 적극적으로 부동산 시행 사업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 네. 일당들은. 근데 명백하게 존재하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 있는 그런 그 맥락은 제껴두고 마치 그 이재명 대표가 나는 하기 싫은데 국토부에서 협박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거라는 그 서사, 그 내러티브를 그냥 인정한 꼴이 된 거예요. 그 고등법원이. 그래서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아까 저기 김문기 씨 알았냐 몰랐냐 이 부분을 해서 좀 보완 설명을 하면 네네. 예, 예, 좋습니다. 네. 자
알았다라는 거를 입증하는 많은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유동규의 증언도 있고 김문기 씨 유족의 증언도 있어요. 그 증언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게 무죄가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면 행위가 뭐냐? 김문기 씨를 알았다 몰랐다가 아니라 김문기 씨와 무엇을 했는데 그걸 알았다 몰랐다를 1심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 지적의 포인트는 교류 행위예요. 그래서 1심에서도 교류 행위 정도로 설명을 했고 2심에서도 교류 행위 정도로 설명을 했는데 그게 너무 개념이 막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심에서도 1심하고 똑같이 무죄가 나오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찰이 즉시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이제 대법원은 이제 법리적인 문제만 다루기 때문에 대법원에 가서 이게 판결이 다시 뒤집힐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거는 사실 시점도 뭐 대선 앞으로 이제 펼쳐지게 된다면 같이 다 걸려 있는 문제라서. 맞습니다. 네. 대선 스케줄과도 상당히 있고 이게 공직선거법이기 때문에 3월 26일 선거가 나오면 3개월 안에 또 선거가 대법원에서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국민의힘에서 대단히 이제 압박을 하기도 했는데 검찰이 즉시 상고하겠다고 했죠. 네. 그런데 검찰 기본적으로 뭐 김문기 처장 아까 기소한 거에 좀 납득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이 김만배 씨 모른다고 했을 때 안다는 정황들이 있었어요. 그때 검찰이 기소했습니까? 수사나 제대로 했나요? 아니요. 각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아냥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하지 않고 즉시 상고하는구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물론 1,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고 이런 경우 자동적으로 검찰이 상고해서 대법원의 최종심을 받아봅니다만 검찰이 과연 공정하게 수사권을 이렇게 작동시켰는지에 대한 의문은 남고 이로써 사실 뒤집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게 법리에 대단히 무리하거나 이 판단이 뭐 법조계에서도 이론이 있거나 물론 이의를 제기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법리에 충실해서 저는 이 주어를 이재명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다른 정치인을 넣었어도 대선 주자를 넣었어도 이 판결에 그렇게 문제의식을 갖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파기환송이라든지 국민의힘 그런 것들을 지금 바라보고 국민의힘에서는 계시는 거죠? 대법원에서 이게 교정이 돼야 된다 판결이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고 보통은 이제 파기환송이 원칙이긴 한데 원칙적으로 파기 자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심하고 2심이 유무죄로 완전히 이게 달라졌을 경우에는 그래서 전원합의체에서 파기 자판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등으로 환송해가지고 보내서 다시 판결 내리게 하는 그 시간이 없이 그냥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파기 완송보다는 파기 자판을 사실 요구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법리냐 사실이냐 이 부분은 굉장히 모호한 경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사실관계를 법리에 포섭해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그게 우리가 보통 재판이라고 하는 과정인데 그러면 이 경계가 어디까지는 사실이고 어디까지는 법리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거든요. 과거에 이제 권순일 판결이라고 하는 그 판결도 사실은 허위 사실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 않냐라는 판결이 나온 건데 그러면 그거는 법리냐 아니면 사실이냐 네. 요 부분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결국 이제 받아들여져 가지고 전원합의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딱 무 자르듯이 어디가 법리고 어디가 사실인지는 그거는 경계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심하고 2심하고 적어도 이게 유무죄로 판결이 달라질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첨예하게 법원 간의 의사 결정이 달라진 거기 때문에 이것이 대법원 가가지고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논의가 될 부분이라는 거는 명백합니다. 이것도 이제 판단이 언제 나오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석 달 안에 네. 나온다면 6월 중순 넘어서 그 시기면 이제 대선과 거의 이제 비슷하게 스케줄이 가는 거라서 뭐 물론 8분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대체적이긴 하지만 아직 걸림돌이 남아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뭐 어떤 판단이 나올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알수 없는 거고요. 1, 네. 2심이 갈렸기 때문에 이거 참 예측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흥미롭게도 대법원이 스스로 강조해왔던 3개월 내에 재판 결과를 내는 것이 안 지켜질 수도 있겠다라는 근데 생각이 모든 듭니다. 케이스에서 다 3개월 내에 선고를 네. 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과거에 한성교 전 의원이라든지 재판 엄청나게 오랫동안 공직선거법 재판한 사례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사안이 만만치 않은 사안일 거예요. 이렇게 법리적인 부분으로나 이런 것들이 다툼의 여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마 대법관들도 각각의 고심이 굉장히 클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기 때문에 이게 3개월 내로 나온다라고 그런 보장도 좀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조기 대선으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대법관들도 이 부분은 굉장히 크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그 대선 후보 등록이 다 끝난 상태에서 그 다음에 판결을 할 수 있느냐. 네. 근데 그게 유죄 판결이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후보로 등록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은 거기서 피선거권 박탈되면은 민주당 후보를 아예 못 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대법원이 그럴 때도 판결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좀 그 대법원 뭐 그래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좀 가혹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다면 아무래도 후보 등록 기간이라고 하는 그런 제약까지 고려한다면은 대선 전에 판단이 나오는 가능성, 아무리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뭐 아예 기각이 된다거나 확 늦어지면 모르겠는데 4월 18일 전에 만약에 판결이 나오고 파면이 되고 조기 대선으로 간다고 하면은 그 전에 대법원 판단이 나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아마 전원 합의체 가서 다수결로 하게 될 텐데 굉장히 또 팽팽하게 의견이 갈릴 수도 있고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대법원이 먼저 판단해줘야 되는 것은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에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외환을 빼고는 불소추 된다라고 하는 그렇죠. 이 부분을 재판 또 중단된다고 해석을 할지, 아니면 재판은 재개되고 예전에 했었던 소추된 것은 재판이 계속 된다고 해석을 할지, 이게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데 이 부분부터 먼저 판단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대선 끝나고 나서 결과 보고 나서 그걸 발표할 것이 아니라 이건 유권자에게도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된 게 벌써 지난해고 사실 2017년 대선 때도 대두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 대법관 정도 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마음속에서 어느 정도 판단을 끝내놨었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네. 그렇다면 조속하게 논의해가지고 헌법 84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 판단을 내놔야 되고, 그 판단을 좀 조속하게 내놔야 되는 것이 사실 그 판단 결과에 따라서 이의가 있는 기관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해서 헌재에서 최종 판단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라도 대법원이 이 판단에 대해서 오히려 더 조속하게 서두를 필요가 있다. 사건을 넘겨받는 대로, 그리고 만약에 조기 대선이 확정이 된다면 그때 대법원이 논의에 들어가서 판단을 되도록 신속하게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이전 지금 진행 재판까지 예를 들어 소급 적용이 되는 거냐 아니냐. 대세가 뭡니까? 이거 법리적으로 뭐 해석이 다르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 형사 불소추 관련해서는 이미 그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추라는 거는 네. 그 내가 새로 이번에 기소를 한다든지 예. 아니면 그 영장을 청구한다든지, 그러니까 그 전에 법원의 심판 때 있지 않은 사건을 내가 법원의 심판 때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법원의 심판 때 올려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다시 소급적으로 없애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1심, 2심, 3심이라면 적어도 아무리 이렇게 좀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하더라도 그러면 1심에서 2심 가는 거는 아니지 않냐, 2심에서 3심 가는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도 해석할 수는 있는데 지금은 그 검찰이 바로 이제 상고를 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대통령이라는 그런 이슈가 생기기 전에 이미 대법원의 심판 때 올리는 작업을 먼저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중지가 안 되는 거죠. 계속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형사불소추 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게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에 이미 올라가 있는 사건이 정지된다라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연결되는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죠. 지금 어제도 결국 발표 안 났습니다. 그러면은 4월로 넘어가는 게 사실상 기정사실화 됐다라고 보고, 뭐 여러 시나리오들이 나오더라고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4월 11일을 또 예고를 했고요.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가 뭐라고 보시면 김수인 평론가님? 네.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가 뭡니까? 이게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소요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헌재가 보안 유지에는 철저하게 성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뭐 때문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언제 끝날지는 더더욱 알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4월 18일 헌법재판관 퇴임 이후까지 미뤄질까?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만약에 의견이 갈려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의견이 갈려 있는 대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는 헌재가 충분하게 시간을 끌어도 된다는 입장이었었는데 이제는 네.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매주마다 나오는 얘기가 이번 주 금요일이 유력합니다.
이 매주마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마 다음 주에도 그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은데 네. 예, 이렇게 되면 왜 위험하냐면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를 지향하는 화백회의 같은 기관이 아닙니다. 근데 국민들이 오해하는 게 저는 사실 전원일치 판결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늦어지면 억지로 만든 전원일치 아니냐 이 의혹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네. 헌재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겠네요. 바람직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더 늦출 일이 아닌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저는 사실 인용 기각 정도에서 의견이 갈려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각하의 가능성도 없다. 왜냐하면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반박은 못 하겠습니다만 네. 설령 있다고 해도 그 절차적인 문제를 치유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로 각하시킬 만한 사안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가장 절차적으로 첨예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는 게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이번에 수사 기록을 송부를 요구를 해가지고 받았지 않습니까 헌재에서? 네. 근데 네. 저는 송부할 수 없다고 해석을 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송부를 아예 할 수가 없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걸 그대로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헌법재판소법의 주석서를 찾아보니까 입법론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조항으로 놓고 봤을 때 사건 중인 재판 중인 혹은 수사 중인 사건의 수사 기록을 받는 게 불가능할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주석서를 쓰신 법학자분도. 근데 헌재에서는 다른 논리를 좀 들이대서 뭐 직권 탐지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헌재가 이걸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며 뭐 공공기관에 당연히 송부할 수 있다. 맞죠? 근데 거기까지는. 근데 헌법재판소 법에도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해놨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사실 박근혜 탄핵 심판을 포함해서 여러 사안에서 헌재가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안의 그 기록을 송부받기는 했습니다만 네. 저는 헌법재판관 일부가 현타가 와서 이거 헌법재판소법에 나와 있는 대로 읽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런 지적은 타당하다. 저는 이게 인용 기각을 가르는 변수는 안 된다고 봅니다. 수사 기록 없어도 파면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포고령을 통해서 다 인정을 했습니다. 포고령에 국회 활동 금지라고 나와 있고 이 윤 대통령이 한 거고 이 명령을 따른 거예요. 군경이. 그래서 국회에 가가지고 뭐 인원을 끌어내니 많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포고령으로 명령은 내려져 있었던 겁니다. 네. 이걸로도 파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너무 세세하게 헌재가 사건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수사 기록을 통으로 날려도 괜찮으니까 나와 있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을 이렇게 끌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이 사실 너무 이제 혼란스럽다 보니까 헌재 입장에서도 선거가 너무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을 안을 것 같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는 빨리 선고를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아마 마지막 변수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사 판결이었어요. 네. 이 판결이 어쨌든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 유죄다 아니다 이거는 변론으로 하고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이 그 결론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헌법재판관들이 봐야 될 변수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의 지형이 제일 중요하긴 하죠. 여론의 지형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 그게 뭐 그 하나의 변수가 이재명 대표인데 그건 이미 지나갔고 근데 시간을 끌면 끌수록 그러니까 그 국민들의 의견이라는 거는 뭐 지금 현재는 양극단화돼 있어요. 이게 시간이 끌면 끌수록 더 커지지. 이게 그러면 양극단화돼 있는 의견이 그러면 그 어떤 가운데로 모이거나 그럴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여론의 압박이나 이런 것들이 더 세지는데 굳이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시간을 끌까? 그건 전혀 그 의미가 없는 시간 끌기고 또 하나 이제는 만장일치라는 게 없어졌어요. 그동안 이제 뭐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이나 뭐 이창수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심판 8대 0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네. 만약에 국무총리에 대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8대 0을 유지했다 그러면 만장일치의 노력으로 시간이 끌린다라는 거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네. 그런 그 만장일치의 그 기조가 한덕수 총리에서 깨졌는데 이게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습니다. 한번 그 깨질 때 어떤 식으로든지 그 재판관들이 그 만장일치라는 노력을 하다가 약간 어긋난 게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어긋남이라는 게 아니 대통령은 특별히 만장일치로 가자 다시 붙지 않거든요. 도자기라는 게 한번 깨지면 그거를 본드로 붙인다 하더라도 깨지기 전에 도자기로 가진 않습니다. 특히나 뭐 정계선 재판관이나 네. 김복형 재판관의 거리는 굉장히 멀다라는 거 이게 이미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두 명의 사이를 만장일치로 만들기 위해서 누가 중간에 노력할 수 있다? 아니면 정계선 재판관이나 김복형 재판관이 상대 의견에 동조해가지고 만장일치로 들어간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만장일치도 할 필요가 없어졌고 아니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불가능해졌고 네. 그리고 여론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그 극단화되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고 그리고 보통 한 그
그러니까 경비 문제 때문에 경찰에 그걸 통제해야 돼서 한 이틀 정도 전에는 이제 공지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내일 선고하기 위해서 오늘 통제하는 하루 정도의 그런 여유도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늦어도 이제 다음 주 초에도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정 변호사님 네. 간단하게 의견 예, 듣겠습니다. 일단 주셨던 것 중에 이제 절차적으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 주신 부분 관련해서요. 네. 아까 문서송부 말씀 네, 주셨는데 문서송부, 네. 예, 그게 헌법재판소가 규칙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형사재판할 때, 그러니까 민사재판할 때 형사기록 가져다 달라 이런 게 실무에서도 많아요. 그런데 다른 재판부가 이 재판 때문에 멈추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내주거나 할 땐 사실상 답이 없기도 한데 보내주면 이걸 받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어떻게 했느냐. 원본은 우리가 가져올 수 없다. 저쪽 재판부도 재판해야 되니까. 근데 부본을 가져올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을 만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절차적으로 이 부분이 문제가 없다라는 점. 그리고 한번 깨진 도자기에 비유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깨진 지점, 이를테면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죠.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을 봤더니 절차에 대해서 되게 주목하는 2명의 재판관이 있더라. 조한창 그리고 정형식.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사례로 돌아와 봤을 때 절차, 형식과 관련해서 제일 문제 삼는 거는 아니 왜 내란죄를 넣었다가 뺐냐 이 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한덕수 총리 때도 똑같이 피청구인 한덕수 총리가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없다라고 본 겁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에는 좋지 않게 미친다는 점. 김복형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대단히 괴리가 있다. 그러면 보수에서 김복형 재판관이 우리한테 유리하게 해줄 거다 이런 기대를 많이 나타내는데요. 한덕수 총리의 이 심판에서 어떤 문제의식을 드러냈냐면 기본적으로 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냐. 나머지 재판관들은 이건 위헌 위법하다는데 본인만 이건 위법하지 않다라고까지 했잖아요. 그게 두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임명해야 되는 건 맞는데 어쨌든 대행도 시간을 갖고 봐야 되지 않느냐. 국회에서 통과하고 했지만 네. 이게 형식적 임명권만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근데 봤더니 이게 국회 절차는 제대로 됐는지 뭐 다른 하자는 없는지 지켜볼 상당한 기간이 있다라고 이 법문이 해석되는데 하루 만에 이제 야당이 탄핵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법률을 어겼다고 볼 수 있는 게 맞나? 이게 법조인으로서는 결과에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문제의식과 그 경위에 대해서는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할 정도의 문제의식을 드러냈다라고 논리적으로 비약하는 것 자체에 저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선고가 늦어지니까 여러 설들이 나옵니다. 최근에 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헌재안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김수민 평론가님. 네. 이런 설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근데 그걸로 모자라서 민주당까지 같이 괴롭히면 어떡하냐. 보이지 않는 손인데 어떻게 압니까? 안 보이는 손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사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소한 비중의 별 의미 없는 말에 가까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말이었었는데 국부론의 이제 상징이 됐죠. 보이지 예, 않는 근데 손이. 이게 상징이 되고 막 여러 가지 사안에 함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함부로 그렇게 재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늦어질 일이냐. 그리고 충분히 기다렸다. 그리고 뭐 그 변론기일 끝나고 한 달이 지나고 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길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떤 배후의 맥락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원일치 결정이 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길어져 가지고 그 사회적 효과가 상당히 좀 반감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민주당까지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은 이게 어떻게 잘못된 결과로 이어지냐. 전원일치 결정이 나왔을 때 와 민주당의 압박이 먹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네. 그 탄핵 반대층에서 불복이라든지 폭력 이런 것들 상당히 극심해지겠죠. 거기에 공범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렇다면은 지적을 해도 논리적으로 해야지 뭐 다른 배후를 제기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걱정은 그거예요.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이 좀 일치되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이제 판결이 어떤 식으로 나오든 간에 뒤이어서 후폭풍이 걱정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헌재의 판단이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할 건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 수용하지 않겠다. 이런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 상당히 좀 비등비등하게 나오게 되니까 이게 후폭풍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의견 합치가 필요하다. 예, 근데 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런 논리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 사이에 분열을 좀 막으려고 만장일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논리가 있었는데 저는 그때도
아니 그 국민 분열하고 만장일치하고 무슨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자기가 각자 그 재판관들이 자기 의견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만장일치를 위해서 자기의 소신을 바꾸거나 하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헌법 위반입니다. 왜 헌법재판관이 만장일치라는 걸 위해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의견을 바꿔야 되나요? 자기가 헌법에 따라 가지고 가장 올바르다고 하는 판결을 가지고 그 판결을 내라고 헌법재판관들이 있는 건데 네. 다른 재판관들이 뭐 다수결로 뭘 하면 그거 따라가야 된다? 그거야말로 제일 그 반헌법적인 사실은 논리고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국민이 통합됐습니까? 전혀 안 됐어요. 만장일치했는데 국민 분열은 더 심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만장일치하고 국민 통합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하필이면 이 쟁점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장일치가 나오고 또 한 명이 이야기하는데 그게 설득됐으니까 아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게 잘못됐나 보다. 그래 당신 말이 맞구나 해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거 그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만장일치를 위해서 내가 뭐 생각하는 내 생각이 맞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는 거는 그거는 헌법재판관의 직무유기입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뭐 아까 포고령 이야기하셨는데 뭐 국회가 정지되고 뭐 네. 그런 정지 이야기하셨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비상계엄 상태예요. 비상계엄 상태에서 국회가 정지돼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지방의회도 사실은 이게 그 전쟁의 발단이 된 지방의회가 돈바스 지역 크리미아 쪽 지방의회가 분리 그리고 러시아 병합 이거를 결의를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주요 이 전쟁 사안이었고, 근데 그러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포고령을 지금 3년간 러시아 빼고 전 세계가 응원하고 있는데 그게 당신 헌법 위반이니까 젤렌스키 탄핵해야 되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논리가 나온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치면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에 가서 그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다. 지금 여기는 한국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한 말씀이셔서 제가 다음 질문할 거를 까먹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이야기도 꺼내고 있습니다. 한덕수, 최상목 체제, 쌍탄핵에 대한 네. 가능성도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 여부도 여기에 지금 같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말 그대로 시사이고요. 네. 왜냐하면 그게 정말 본격화되려면 27일 그러니까 오늘인데 본회의에 이게 회부가 돼야 됩니다. 보고가 돼야 됩니다. 국회법에. 네. 그리고 그때 보고된다고 바로 처리되는 게 아니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다시 표결을 해야 돼요. 근데 국회의장과 협의가 잘 되지 않은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문제의식은 이런 겁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건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뒤흔드는 거예요. 8대 0으로 진보 보수의 재판관 성향과 무관하게 이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맞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는 결정이 나오면 바로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이에요. 그런데 최상목 대행하지 않고 한덕수 다시 대행으로 복귀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위헌 위법적인 상황을 그냥 방치하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하는 거고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된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 심리에 바로 관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관철시키겠다는 거,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 사실 국회의원들이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카드는 탄핵밖에 거의 없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탄핵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에 대한 정무적인 부담, 인용이 되지 않았을 때 정치적인 후폭풍 감내해가지고 시사, 압박 이 정도 카드로 정치적 카드로 이제 활용하고 수단화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정말 추진까지 하는 거에는 아직 좀 정무적인 판단이 남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덕수, 최상목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이제 대행을 다 한 번씩 했었고 이 두 사람에 대한 만약 쌍특검이 정말로 실현된다면 국정 공백이라는 현실적인 걱정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뭐 그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고 두 사람 다 탄핵 소추한다 그러면은 그건 공백을 걱정할 수는 있겠죠. 사실 근데 공백에 대한 걱정이 아주 크지는 않은 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 할 때에도 글쎄요 그렇게 한덕수 총리가 비운 자리가 커 보이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는 국정 유지는 되는구나. 이렇게 보여졌기 때문에 네. 한 사람 정도 탄핵 소추해서 직무정지시키는 것은 크게 부담은 없을 수 있는데 두 사람 다 하겠다 그러면은 이게 뭐
단순히 명수로 따질 일은 아니지만 좀 대중적으로 보기에도 야당 입장에서도 좀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저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소의 네. 역풍을 감내하더라도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는 일단 탄핵 소추를 해볼 만하지 않은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최상목 그 부총리를 탄핵 소추할 경우에 헌법재판관 중에 최소 6명, 많으면 8명이 이건 위헌 위법은 맞다는 판단을 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사실 한덕수 총리가 그 헌법재판관을 국회에서 선출을 하고 그 다음 날 탄핵 소추가 됐거든요. 이게 네.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복형 재판관도 이게 위헌 위법이라고 하기엔 시간이 너무 짧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여기에 비춰보면 김복형 재판관도 최상목 부총리가 지금까지 시간을 끈 거 그리고 사실 헌법재판관 불임명 이상으로 심각한 게 분명히 법률에 지체 없이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게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거든요. 네. 이 지체 없이가 도대체 몇 달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게 돼버린 이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에 대해서 위헌 위법이 맞다라고 얘기했던 5명의 재판관은 물론이고 정계선 재판관도 이거 이 정도 되면 위헌 위법이다 얘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나머지 2명 재판관도 그때 각하 논리를 댄 거지 기각 논리를 대거나 위헌 위법이 아니다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 때 헌재에서 전원 일치로 국회 그 선출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정영식 재판관이나 조한창 재판관도 이거는 위헌 위법이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 소추는 충분히 할 만한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제 변호사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건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가장 난관이었던 사법 리스크를 큰 고비를 이제 넘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어제 또 그 당 내에서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후보자들이 될 수 있는 잠룡들 또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죄송합니다. 밝혔단 말이죠. 그러면 민주당 내에는 이제 이 대표 단일 체제로 좀 다시 뭉치는 것인가? 네. 당내 분위기를 마지막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언론에서는 탄탄대로다, 뭐 날개를 달았다라고 하는 듯이 왜냐하면 네. 지금까지 대선 주자로서의 지지율에는 이른바 지금 공직선거법을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부분까지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어떤 의견 표명을 보류하고 유보하고 계셨던 이런 유권자층에서는 이게 무죄로 어쨌든 대선과 인접한 시점에 무죄로 하는 가닥이 정해졌기 때문에 네. 지지하기에는 뭐랄까요, 더 수월해진 부분이 있고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사실상 굉장히 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선 채비를 하는 주자들이 있습니다만 워낙에 대선 과정을 한번 거쳤고 이 대선 주자로서 검증을 받아온 사실상의 유일한 후보가 또 이재명 대표라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려워서 이른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런 민주당의 채비는 조금 더 공고히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밤사이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알 수 있었겠지만 현대차 그룹이 관세 폭탄 피하기 위해서요. 미국의 31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요. 이튿날 미국 신공장 준공식도 열었습니다. 그런데 준공식 날 미국 트럼프 행정부 25%의 자동차 관세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어떤 노력,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이 시점에서 묻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보이는 SBS BG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